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세 정치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중세 경제, 고려 경제가 되겠죠. 고려 경제 정책과 시책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는데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했던 부분은 일단 그 고대 경제에서는 민정 문서를 정리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세 경제에서는 국가 재정의 3대 근간, 전세, 공납, 역, 운영 방향하고요. 세금 조세제도 운영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토지제도죠. 전시과 체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시과 체제 변청 과정, 그리고 토지의 종류, 이 토지는 누구한테 지급됐는가? 이 부분하고요.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경제 운영 방향입니다. 경제 시책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뭐 상업이라든가 수공업보다는 농업, 그 이제 화폐 이런 부분들이 고려 경제에서 주로 출제됐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재정의 3대 근간 그러면 전세, 공납, 역 이렇게 하죠. 전세는 토지세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고요. 보통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낸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공납은 호세입니다. 매 가가 호호마다 집집마다 부과하는 건데 이걸 뭘 부과하느냐는 얘기예요. 특산물을 부과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삼이면 인삼, 무슨 뭐 담배면 담배, 또는 뭐 명태면 명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부과하는 거죠. 종류는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과 부정기적으로 내는 별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납이 되고요. 여기 이제 조선시대 때 가면은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추가가 돼요. 진상이 조선시대 가서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에 역이 있습니다. 역은 신세입니다. 몸뚱아리에다 부과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정남들이 부과하니까 16세에서 60세 이런 정도가 되겠죠. 요역과 군역이 있습니다. 요역은 노동력으로서 징발, 봉사하는 거고요. 국가의 무상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넓힌다거나 또 뭐 성을 수축한다거나 이럴 때 야 모여, 뭐 삽들고 모여라, 무슨 뭐 모여라 할 때 그냥 가서 일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군역은 우리가 군역제에서 말씀드렸었죠. 조선시대 같으면 양인 개변입니다만 고려시대 때는 농병일치체제에서 부병제입니다. 역시 의무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은 전세, 공납, 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주관하는 관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 주무 관청은 어디예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 기획재정부 같은 관청이 어디예요? 바로 호부입니다. 그러니까 이호의 병형공 할 때 그 육부 있잖아요. 그 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 호부에서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호부가 주무관청이고 부차적인 또 관청이 또 있습니다. 3사라고 있었죠. 예, 중앙정치제도에서 살펴봤습니다. 3사는 기구가 세계 3사가 아니라 화폐, 곡식, 전곡이죠. 한자로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회계를 담당하는 관청을 뭐라 한다? 3사를 한다. 조선의 3사하고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조선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서 3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재정관청, 주무관청은 호부하고요. 그 다음에 3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밑으로 한번 내봅시다. 수치체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전세 공납력이 있습니다. 전세는 토지세라고 했습니다. 수확량이 얼마요? 10분의 1입니다. 이거하고 곡물, 특산물을 걷어들이죠. 걷어들여서 이제 중앙으로 운반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세 운반이라고 그러죠. 그 조세 운반을 줄여서 뭐라면 조운이라고 합니다. 조운입니다. 여기 지도 좀 잠깐 그려볼게요. 고려의 지방제도 기억나시죠? 고려 지방제도는 5도 양계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북계, 동계, 양계는 군사적 구역이에요. 그죠? 군사적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해, 뭐 교주, 양광, 전라, 경상에서는 행정적인 5도가 되겠습니다. 양계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중앙으로 조운하지 않습니다. 군사비로 자치경비로 씁니다. 흡사, 조선시대 때 대동법 시대 보면은 익류지역이라고 있었죠. 있죠. 뭐 아직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그 익류지역 때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지역과 같습니다. 세금을 안 걷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걷어들여요. 드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경비로 쓰는 지역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중앙으로 운반하는 그 지역은 5도입니다.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도 그렇죠. 일단 그 지역에서
교통의 요지에다가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을 뭐라 하냐면 조창이라고 해요. 조창. 조창에서 다 모아요. 이건 뭐 전세뿐만 아니라 뭐도 공납도 여기다 이제 모아가지고 교통편으로 뭐 육상 또는 뭐 해상, 수로를 이용하는데 주로 육로 교통은 안 좋습니다. 가히 이제 강이라든가 또는 뭐 바다, 해운이라든가 수운 여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어디로 운반하죠? 경창으로 운반합니다. 경창은 서울, 개성에 있습니다. 좌창과 우창이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 같으면은 용산이라든가 서강, 한강 쪽에 용산과 서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창, 우창 모아가지고 전국에 5도에서 걷어진 걸 이렇게 모으겠죠.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도 이렇게 해가지고 적재, 적소에 지출합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기본적으로 전세 공납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들이겠죠. 뭐 역은 아니겠지만은 그다음에 물론 이제 운반하는 것은 농민들의 그 요역에 의해서 운반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이제 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정 지출은 맨날이나 지금과 똑같죠. 관리도 월급 줘야죠. 국방비 들어가야죠. 의료비 들어가야죠. 왕실 경비 들어가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과 그다음에 어떤 그 지출 그 경비를 전부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뭐 한다?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세, 그 다음에 공납역에 대한 세금 내용과 운반 방법이에요. 하나만 보충 좀 드리죠. 바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운반의 역참 제도라고 있어요. 역참. 역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통시설입니다. 조선시대 때 같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원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원 할 때 역은 뭘 담당하냐면 말을 교환해 주는 겁니다. 마패 그려진 말 숫자만큼. 원은 국립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여관.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고려의 뭐냐면은 역참입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있죠. 공문의 수발, 받고 전달하고 수발, 관문의 수성, 국가가 필요한 관청의 경비 수송, 출장 관리의 숙박 이런 걸 담당합니다. 조선의 역원의 기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잡세가 있습니다. 특수세입니다. 얘는 빼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어세, 염세, 상세가 있는데요. 막 고기 잡는 사람들, 어부들, 소금을 만들어 파는 염세, 그 다음에 장사꾼들 있죠? 상세, 이거 특수세인데 이것도 이제 국가 재정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나 또는 고려나 조선이나 법대로만 운영이 된다면은 별일이 없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운영의 틀을 지켜나가는 법, 그 법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합법이라고 그러죠. 가끔 이제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종의 뭐 일탈행위를 한다거나 사회에서는 또는 법을 위반하는 뭐죠? 위법 또는 탈법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정량만 걷어들이고 말이죠.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입니다. 잘 운영은 안 됩니다. 그렇게.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에서 가장 세금 부담이 컸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공납입니다. 특산물을 현물로 걷어들이는 건데요. 없는 걸 부과하는 거예요. 강원도 첩첩산골에다가 뭐 명태를 잡아내라. 또는 뭐 서해안 쪽에 뭐 오징어 안 나오는데 서해안에는 오징어 너 10마리 잡아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못 내잖아요. 이게 공납의 폐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 부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고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려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토지 제도가 있습니다. 전직화 체제라고 그러죠. 일단 토지는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는데요. 공전과 사전의 구분 기준은 뭐예요?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수조권. 여기서 이제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세를 거두어 들이는 권리입니다. 누가 이 조세를 거둬들이냐에 따라서 토지는 국가가 거둬들이면 그 토지는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요. 개인이 거둬들이면 뭐라고 그러죠? 사전이라고 그래요. 국가는 공전이 많은 게 좋아요? 사전이 많은 게 좋아요? 당연히 공전이 많은 게 좋죠. 세금이 국가로 돈다는 거니까. 사전이 많다는 것은
세금이 국가로 들어올 세금이 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에서 공정과 사전의 구분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수조권의 뭐죠? 귀속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다. 수조권의 기속여하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고려 토지제도를 뭐라고 그래요? 전식과라고 그래요. 전식과 이랬습니다. 전식과. 그리고 조선의 토지제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조선은 과전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전식과하고 과전법하고 좀 비교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보고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자, 전식과는 과전법과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과는 지금의 뭐냐면은 품입니다. 급이죠, 급.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전식과 지급 액수가 있어요. 문무 18관 등을 기준해 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주죠. 액수가 있죠. 요즘에 1급 공무원 월급 100만 원,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월급 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급수마다 월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급 기준은 관등입니다. 요즘에 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고려는 전지하고요, 시지를 같이 줍니다. 전지는 토지예요, 토지. 토지 자체를 주는 건 아닙니다. 뭘 준다고 그랬어요? 수조권을 줍니다. 고려나 조선이나 관리가 되면 뭘 받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받습니다. 토지하고요, 녹봉을 받아요. 토지 자체는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수조권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주는 것은 뭐에 대한 반대급부입니까? 라고 하면은 관품입니다. 관품. 관품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품계하에 항상 토지의 수조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지 얼마, 시지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일품 그러면 이만큼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녹봉은 현물로 주는 겁니다. 비단, 콩, 쌀, 조, 기타 얼음 이런 것들 현물로 주는 거죠. 물건 자체로. 그럼 녹봉은 뭐한테 주냐면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하는 일. 자, 예를 듭시다. 일품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품의 홍길동한테 이 품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하는 일, 청소하는 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뭘 준다? 녹봉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를 항상. 아셨죠? 그거를 이제 고려는 전지와 시지까지 같이 주는데, 전지와 시지를 같이 주는데, 전지는 농토고 시지는 임야입니다. 연료 채취지예요. 나무에다가 불도 떼고 밥도 해 먹고 살고, 또 나무는 상품 작물입니다. 내다 팔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조선은 뭐만 준다는 거죠? 전지만 줍니다. 전지. 시지는 안 줘요. 경제 면에서 조선시대가 훨씬 중앙집권이 강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고려는 말이죠. 전국이 지급 대상입니다. 근데 조선은 경기도에 제한합니다. 제한한다. 경기도에. 전국이 지급지라는 얘기는 고려는 전국이 공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조선은 경기도만 준다는 것은 경기도만 사전이 되고 나머지는 다 공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여튼 어떤 면으로 보나 고려나 조선하고 비교하면,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면 조선이 훨씬 중앙 집권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돌아와서 이 전식과는 처음부터 만들어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식과의 편청 과정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상 이제 태조 때 뭐에서 시작되면 역분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조 때 역분전은 개국공신의 논공행상을 기준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논공행상. 그러니까 공이 많으면 많이 주고 공이 작으면 작게 주는 거죠. 이거는 논공행상이니까 관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전식과 체계가 체계적으로 전식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경종대 때입니다. 그 경종대 때 역분전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시정전식화입니다. 맨 처음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맨 처음 고쳤다는 거죠?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맨 처음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고친 것이 뭐냐면 목종대 밑에 뭐예요?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전시과라고 그래요. 개정이라는 얘기는 아시죠? 바꾼 거예요, 한 번. 두 번째 바꾼 겁니다. 세 번째 바꾼 것이 뭐죠? 경정전시과입니다. 또 뜯어 고쳤다는 거죠. 경정전시과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전시과 체제는 어떻게 돼요? 붕괴가 되죠. 그래서 농장 확대 현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종대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녹과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녹과전. 이거는 개경환도 이후 강화촌도 했다가 개경환도 이후에 경기도 8현 이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직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조선의 토지에도죠. 공양왕대 1391년에 신진 4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해서 뭘 지급하죠? 과전법입니다. 이건 이제 과전법은 조선시대 때 얘기할 부분이고요. 일단 전시과 체제라고 한다면 경정전시과까지는 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맨 처음 고치고 두 번째 고치고 또 뜯어 고치는 경정 이랬는데 지금은 경정전시과라고 있습니다. 바꾸는 거죠. 뭐 주민등록증 갱신 그러죠. 갱신. 바꾸는 겁니다. 이때는 갱이지만 여기는 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분전에서 바꾼 것이 이제 시정전시과 밑에 봅시다. 시정전시과는 원래는 이 관품만 기준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시정전시과는 인품과 관품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정전시과의 한계는 아직까지 역분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현직자에게 줍니다. 뭐를? 수조권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토지 지급에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 뭐예요? 개정전시과입니다. 이거는 인품이 빠져. 순수하게 뭐만 기준하고 있어요? 관품만 기준합니다. 관품. 그 다음에 전현직자입니다. 근데 이 경정전시과는 문종대 때 뭐냐면은 시정과 개정전시과가 되는 전현직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현직자에게만 줍니다. 퇴직하면은 너 수조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된 거야, 약화된 거야? 강화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경정전시과예요. 그러니까 무신정민의 붕괴가 되고 원종대 때 녹과정이 나오고 공양왕대 때 바로 과전법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정전시과부터 해서 역분전에서부터 해서 과전법까지 그 흐름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목종대 때 개정전시과를 좀 교재 한번 보세요. 목종대 개정전시과를 보면은 마지막 줄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외과라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한외과. 한외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앞줄에 과에 들지 못한, 그러니까 문무 18관 등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준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과에 편입을 해가지고 한외과를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 또 하나 군인전시과가 들어갑니다. 군인들, 중앙군인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군인전이라고 그러죠. 그 군인전시과, 또 줄여서 군인전, 이게 개정전시과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문종대 때는 문벌귀족사의 가장 극성기라고 하죠. 최고 정점입니다. 최후의 보필을 받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종대 때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줬다는 뭐가 추가돼요? 공음전이 추가가 됩니다. 공음전시과, 줄여서 공음전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해 변천 과정을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전시과 체제하에서 나왔던 토지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용어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좀 보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분전하고요, 한인전 7번째하고요, 8번째를 좀 묶어 놓으세요. 이 토지의 종류를 좀, 용도를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한인전 한번 보실래요?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재로서 관리의 자격은 있으나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 그러니까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재로서 관리의 자격이 있는데 관직이 없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근데 보직 발령을 아직은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제를 했는데 보직을 못 받았다. 그래서 5월 달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보직을 못 받고 있다가 10월 달에 보직을 받았어요. 그럼 5개월 정도 대기하는 기간 있잖아요.
관리로서의 신분 유지를 해서 이 5개월 정도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주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한인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밑에 8번째 구분전 봐봐요.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분전이라고 그래요. 하급관리하면 6품 이하입니다. 그럼 6품 이하 반대말은 이제 5품 이상 고급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전은 공음전하고 항상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관리해 주는 거죠. 구분전은 6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고급관리, 하급관리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번째 보시면은 백정들, 고려 백정 일반 농민들 백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백정들 일반 백성들의 사유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민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전. 그래서 나머지 토지의 종류든 그 종류 그대로 한번 봐두시고요. 용도 그리고 마지막에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를 보면은 시정, 개정, 경정 전시과로 변천해 가면서 전지와 시지를 많이 주고 있나요? 점차 작게 주고 있나요? 점차 작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재정에 국가의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지배권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제도를 그렇게 이제 마무리 좀 하고요. 다음 장에 고려의 경제 활동 모습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귀족들의 생활 모습하고 다음 장에 농민들의 생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귀족들의 생활 모습은 굳이 우리가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대 국가나 또는 중세 고려나 또는 조선의 지배층들의 생활이 다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경제적 기반은 뭐냐 그러면은 토지, 노비입니다. 이 토지와 노비는 조상 대대로 세습 때 내려온 것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관리가 되죠. 관리가 됐을 때 국가로부터 받은 이런 토지와 노비가 있습니다. 이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정치인 권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해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니까 사치, 향락으로 거의 도배가 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족들 생활 모습은 굳이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제 생활 운영의 밑바탕에는 누가 지금 깔려 있냐면은 하층민들이죠. 귀족들이 그 많은 토지를 경작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작을 준다거나 본인이 데리고 있는 노비를 통해 가지고 경작한다거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농민 생활은 늘 어려워요. 귀족들에게 소작농으로서 전부 코가 끼어 있죠. 또 농민은 국가에 세금 내야죠. 그렇죠? 전쟁 터지면 또 전쟁 가야죠. 또 전쟁 끝나면 또 요역통은 당해야지. 또 전세에서 세금 또 따로 내야지. 특산물 내야지. 이게 농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농민 생활은 또 역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한 농민들을 위한 국가의 대책은 결국 최소한의 생활 유지입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 생활 유지를 해놓고 먹여 살려놓고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운영 방향이에요. 그럼 그런 농민을 위한 경제정책은 뭘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중농정책으로 나오겠죠. 다음 장으로 가보실래요? 그래서 농민의 경제생활을 보시면은 전부 농업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국가 시책들의 방향은 최소한 먹여 살리하는 겁니다. 그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농민의 경제적 기반은 거의 토지죠. 토지 아니면은 요역입니다. 노동력이죠. 근데 이게 또 여의치는 않아요. 토지 자체가 우리가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작농하고요, 소작농이 있잖아요. 그 자작농과 소작농 중에서 대다수 누구냐? 소작농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이냐? 정확치는 않지만 2대 8 정도. 대다수는 소작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농업기술의 발달들 나오죠. 고려 천기나 후기 때.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토지 교수는 늘어납니다. 수확량 늘어납니다. 해봐야 누구 좋은 일이에요? 지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지주는 누구예요? 지배층들 아닙니까? 많이 생산된 것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대다수 소작농이기 때문에 소작농에는 별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농법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농법에 보시면은 개간도 하고요. 개간. 국가가 개간을 장려합니다. 또 정부의 권농 정책이 아주 중농 정책입니다. 농업을 이제 권장하는 이런 시책들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고려 전기 때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 뭐가 있어요? 제초 작업입니다. 제초, 풀을 제거하는 겁니다. 땅을 깊이 갈아서 엎는 거죠. 땅 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올라와. 그렇지? 그러니 땅 위에 있는 풀씨가 땅 속으로 묻혀. 그러니까 토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과 지력 향상. 이게 이 우경에 의한 신경법, 깊이 가는 걸 신경법이라고 그래요. 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고려 전기 때 기본적인 내용들 토대로 해서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 있고요. 고려 후기 때 가면은 특히 간척 사업이 강화도 시대에, 강화도 천도 시대에 강화도의 간척 사업이 굉장히 많이 행해집니다. 거기 사진이 하나 있죠. 지도가 있습니다. 강화도 쪽의 지도를 보시면은 간척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화도는 섬 아닙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이런 곳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메꿔서 간척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강화도 여러분 여행을 한번 가보셨나요? 강화도 여행을 하시면은 논 한가운데 이런 산 같은 게 있어요. 조그만.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그 분화구 있잖아요. 얼음 같은 거. 그게 있듯이 논 한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웬 산이 논으로 흘러왔느냐? 산은 아니고요. 원래는 섬입니다. 섬인데 간척을 하면서 섬을 깎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섬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강화도 시대 때 간척 사업.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일부 남부 지방에 생겼다는 뭐가 있어요? 이양법이 있습니다. 모내기법이죠. 직파법 말고 모내기법이에요. 직파법은 논에다가 바로 벽실 뿌리는 거고요. 이양법은 모판을 만들잖아요. 벽실을 뿌려. 싹이 터. 그럼 이제 5월 말쯤 되면은 논에다가, 본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겁니다. 이양법이 고려 말 일부 남부 지방에서 처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밭농사에서는 윤작법이 있습니다. 2년 3모작이요. 윤작. 그래서 조, 보리, 콩. 이 세 작물에 대한 돌려짓기입니다. 그중에 이제 겨우작물은 보리 아닙니까? 보리는 겨우작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법도 있습니다. 시비법은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때는 일역전이라든가 제역전이 굉장히 많아요. 일역전, 제역전입니다. 일역전은 1년 쉬는 토지예요. 제역전은 2년 쉬는 토지 얘기합니다. 이 토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언제냐면 조선 초기입니다. 15세기 때 가면은 시비법, 빌려주는 방법의 개발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농상지배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고려시대 때 농서 편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는 뭡니까? 그러면은 농사직설입니다. 조선 세종대 때 농사직설이고요. 이거는 농상지배는 이암이라는 사람이 충정왕대 때 원간섭기죠. 원에서 가지고 농서입니다. 우리나라 농서가 아니고 이암이 쓴 농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원나라 농서예요. 목화도 이제 중국 원에서 들어온 거죠. 문익점. 그래서 경상도 산청, 지리산자랑 아닙니까? 산청에서 이 문익점의 장인 정천익이라는 사람이 재배에 성공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려기 때 다양한 이제 농법에 대한 활동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공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타 상업, 이는 국가가 통제하는 형태입니다. 수공업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정리하십시오. 고려 전기 때는 뭐예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에요. 후기는 뭐예요? 후기는 사원수공업과 뭔가 민간수공업입니다. 이렇게만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전기 후기 이렇게 따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려 전기 때에 관청수공업이 아니라 고려 전기 때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O예요? 틀려요? X예요?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고려 전기 때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발달했습니다. 근데 고려 전기는 그것보다는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소는 고려시대 때 처음 나오는 특색연구역이죠. 수공업이라든가 광업에 종사했었던 특색연구역을 소라고 일합니다. 향, 부곡, 소할 때 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평민들이 농, 공, 상 그러죠. 여기서 수공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공업자 같은 경우는 농민은
요역과 군역의 의무를 지죠. 수공업자는 국역의 의무를 집니다. 국역의 의무를 지는 수공업자의 명단을 공장안이라고 그래요. 공장은 수공업자를 공장이라고 합니다. 안은 장부입니다. 장부. 그러니까 수공업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공장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등재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관청에 들어가서 물건을 제조 납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는 겁니다. 얘네들로 운영된 것이 거기 나와 있는 뭐예요? 관청 수공업이요. 국가나 귀족들의 수요품들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2달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려 후기 때 가면은 후기 때 사찰에서 사원에서 이것들 만들어요. 기술이 좋은 손재주가 좋은 스님, 승려라든가 사찰의 노비들이 만드는데 어떤 걸 만든가 한번 보실래요? 배, 모시, 기와, 술, 소금입니다. 술도 만들어 팔았다는 것은 사찰에 패달리게 합니다. 사원에 패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놔두고 썩히겠습니까? 아니죠. 내다 팔겠죠. 그렇죠? 다음 장에 맨 위에 보시면은 사원 상업 활동이 있습니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사원 상업이 나오는데 그 사료가 하나 있거든요. 고려사나 있는 사료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와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어깨를 걸치는 가사는 술 항아리 덮개가 되고 번패를 부르는 장소는 파 마늘밭이 되었다. 장사꾼과 통하여 팔고 사기도 하며 손님과 어울려 술 먹고 노래 불러 절간이 떠들썩하 했다. 이게 사찰의 폐다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이 배불론 내지 척불론을 제창하게 된 배경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찰의 폐단 얘기를 하죠. 하여튼 사원수공업 고려시대 내내 발달했는데 특히 고려 후기 때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간해수공업이 있어요. 이 간해수공업이라면은 많은 건 아니고요. 주로 생필품이 있죠.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하고 만들고 내다 팔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뭐 농기구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공업은 고려 전기와 후기를 딱 나눠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상업을 좀 보겠습니다. 고려 상업은 고려 경제 구조 자체가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라고 그래요. 자급자족이라는 얘기는 잉여 생산물이 없다는 겁니다. 내다 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체크해 놓으실래요? 도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건 아닙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상업 발달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업을 했다라고 주류는 누구예요? 피치층보다는 지배층입니다. 귀족들이죠. 얘네를 중심으로 상권 형성이 되고 운영이 됐던 겁니다. 자, 고려 전기 때에 도시의 시전과 관영 상점이 있어요. 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보실래요? 이게 고려의 수도 개성입니다. 개성에 중앙로가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이제 조선시대 때 같으면 종로 정도 되겠죠. 여기에 국가가 가게를 만들어요. 점포. 이 점포를 가게 이름을 시전이라고 해요. 시전이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받은 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시전 상인이라고 그래요. 그 국가는 시전 상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밑에 나와 있나요? 경시서라고 그래요. 이거 조선시대 때도 경시서가 나옵니다. 세조 때 가면은 경시서가 평시서로 명칭이 바뀌어요. 평시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행위를 감독하고 뭐 매점 매석이라든가 이걸 담당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시전 상인과 얘네들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시전 상인이고요. 상가 대도시 안에 있는 그다음에 관영 상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관영 상점도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서경, 동경 뭐 여기에 설치가 됐습니다. 어떤 상점이 있냐면은 서적점, 서점입니다. 그다음에 약점, 뭐 요즘에 약국이 되겠죠. 자, 주점, 술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점에서 다점. 요즘에 뭐 카페 정도 될까요? 찻집을 얘기합니다. 이런 관영 상점도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로 도시와 그다음에 서울, 지방의 대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방으로 가면은 지방에 역시 관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 부분에 요즘 같으면은
어떤 그 벼룩시장 정도 이런 정도로 규모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장이다 뭐 장시다 해가지고요. 오늘날의 무슨 뭐 시장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오늘날의 시장이 한 10분의 1 정도 규모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장시를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행상이라고 그러죠. 행상. 행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장사한다 그래서 행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행상. 자,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때 가면은 물론 이제 사원 상업은 아까 봤습니다. 후기 때 가면은 도시와 지방에서의 상행위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가 는다는 것은 뭘 가져옵니까? 수요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많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 놓고 내다 팔아야겠죠. 썩히는 거 아닐까?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 가면은 고려 전기에 비교해서 상권이 커져요. 파이가 좀 커져 나가는 거죠. 도성 밖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려 대무역 창구였던 예성강 입구까지 가면은 예성강 입구 쪽에는 더욱더 또 커진다는 얘기죠. 대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 이제 조운로가 있었죠. 아까 이 조운로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권이 또 형성이 돼요. 또 역참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역참 하룻밤 묵어가는 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상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고려 후기 때는 전기에 비교해서 상권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그 루트가 조운로거든요. 그 조운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간헐적이지만은 고려 때 화폐도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 고려 화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광범위하게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초의 화폐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건원중보입니다. 성종대 때입니다. 철전인데 유통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숙종대 때 집중료로 화폐가 많이 나오네요. 의천이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화폐 통용의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동통보, 해동중보, 뭐 삼안통보, 중보 또는 뭐 동국통보, 동국중보 또는 뭐 활구, 은병이라고 하는 밑에 그 사진을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리병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지형을 본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고요. 고려 말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 저화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네, 다양한 화폐가 나왔지만은 앞서 경제에서 말씀드렸죠. 자급, 자족적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다. 그래서 화폐 유통은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화폐는 지배층이 주로 술집이나 찻집, 약점, 서적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층의 교환수단의 문화이지 대다수의 농민들은 물물교환입니다. 콩이 필요하죠? 쌀 퍼다 주고 콩 받고 와. 이게 편하거든. 그래서 거의 화폐는 유통은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화에서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국가는 화폐를 많이 유통을 시키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가 재정, 경제권을 장악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됐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농정책을 펴고 사회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농민들 생활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그런 경제, 뭐 중농정책이나 사회 시책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해주고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 생활 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이어서 고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사채 아닙니까? 사채. 왜 사채를 씁니까? 은행 가면 돈 안 빌려줘. 제2은행권으로 갑니다. 빌려줘? 안 빌려줘요. 담보가 있어야지. 담보 있으면 뭐 하려고 돈 빌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처리해서 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리대가 유행했다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강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가 있어요. 보. 거기 뭐 학보, 경보, 광학보, 제2보, 팔관보인데 뒤에 보자가 붙어 있는 건 지금의 재단입니다. 재단.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중에 광종대 때 빈민구제재단이 뭐죠? 제위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나중에 운영이 되면서 고리대화됐다는 거죠. 사찰에서 운영했던 장생고도 있어요. 사찰에서 빈민구제리에서 운영했는데 이거 역시도 고리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자가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농민 생활은 어떻게 해서 어렵겠죠. 결국에 몰락하는 방법밖에 없죠. 어느 집에 빌려먹고 노비가 된다거나 산속 깊숙이 들어간다거나 화점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무역을 보시면 대무역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고려 대무역 창구를 좀 체크 좀 해봅시다. 어디에요? 병난도하고 금주입니다. 금주는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김해라고 봐요. 김해가 되는 거고요. 여진과 거란, 여진은 금이죠. 얘는 유목민족이에요. 지도만 봅시다. 들어온 거는 유목문화와 관련된 거고요. 나간 건 주로 식량입니다. 식량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송과 관계에서 송에서 들어온 물품들 보면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때까지 거의 같아요. 지배층의 수요품들입니다. 나간 건 고려 특산물들이 나가고 있죠. 고려 특산물 중에서 나전칠기는 원래 중국 거라고 그랬습니다. 당나라에서 통일신라로,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송으로 갑니다. 중국은 당에서 송으로 넘어오는 과도기가 있었죠. 5대 19. 이 5대 19의 혼란기 때 나전칠기 기법이 사라져요. 그래서 고려에서 역수출됐던 분목이 나전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온 거는 황이라든가 수은. 수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가 여성의 미용 목적으로 또는 약으로도 씁니다. 미량으로는 약으로 쓰게 하죠. 수은입니다. 그 다음에 나은 건 주로 식량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도에서 아라비아 상인들도 있습니다. 사라센 또는 대식국.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이 유럽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려는 시코리아입니다. COREA 그렇죠. 참고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럽에 알려진 것은 하멜 표류기의 조선 국기 내용에 의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됩니다. 효종대 때 일본으로 탈출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대무역은 대무역 창구, 병난도하고 금주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고 통일신라 때 대무역 창구는 어디예요? 당항성, 지금 화성쯤 됩니다. 영암, 전라남도 영암이죠. 그 다음에 울산, 그리고 신라대 때 하면 장모고의 청해진, 완도죠. 여기가 주된 무대가 됩니다. 조선시대 때는 삼포라고 그러죠. 부산포, 제포, 연포. 부산포는 지금의 동래쯤 되고요. 연포는 울산입니다. 제포는 진해죠, 진해. 그래서 각 시기별 대무역 창구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고려의 대무역까지 해서 고려의 경제사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 사회사 파트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